강의하기 전에 또 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제가 선교 통일 한국 컨퍼런스에 강원도에 좀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보니까 한 34개의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들이 왔더라고요. 그 개교회 안에서 뭐 북한 부수를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뭐 북한 뭐 탈북민 목회자가 뭐 개척한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 그런 선교 단체들이 34개 단체들이 와서 그래서 자기 사역들을 이렇게 쭉 한 5분씩 발표를 했어요. 5분 쭉 발표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쭉 그런 발표를 하는 시간들의 어떤 이렇게 단체들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자기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 물론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어떤 사역들이라고 제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다이시물맷돌이 선교회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의 사역은 하는 단체들은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좀 했어요. 대부분의 단체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뭐 비슷비슷한 사역들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다이시물맷돌 선교회가 초점을 맞춰서 하는 사역, 즉 우리가 이렇게 탈북민들이 영적으로 깨어내는 운동, 또 그리고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품어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운동, 그다음에 이게 사회 통합 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많이 느꼈는데, 뭐 요즘에 계속 제가 카톡방에도 이렇게 홍콩 문제에 대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홍콩에 지금 엄청난 어떤 그런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중국의 어떤 그런 중국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통일 북한은 이 홍콩에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사태보다 훨씬 더 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간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가 미스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좀 이렇게 어렵지만은 이렇게 한 장 한 장 걸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혹시 지난주에 내가 좀 PPT 하나 띄워달라고 했던 그 파일이 있나요? 준비 안 됐으면 괜찮아요. 예. 뭐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뭐 지난주에 어디 뭐 보니까 어떤 통일부에서 뭐 남북 통합 뭐 프로그램이라고 어떤 그런 것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거는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통합은 그런 그런 내용을 완전히 이게 그냥 이게 그냥 뭔가 보여주기식의 어떤 놀이 프로그램 조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통합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그런 부분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뭐 이 정도로 나누고, 오늘 또 이어서 우리들이 이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또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이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콜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해서 보았어요. 예, 지난주까지 콜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해서까지 보았고, 외교 정책에서 이게 소련이 계획 개방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어요. 예, 소련이 계획 개방 여기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이게 소련의 이게 적극적인 교류, 이게 콜 정부 외교 정책에서 소련의 적극적인 교류 부분을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콜 정부의 동방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콜 정부의 동방 정책에서는 동방 정책에 대한 여야의 견해를 먼저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동서 기본 조약에 대한 여야의 견해를 먼저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진보 정당의 견해는 어땠느냐, 그다음 보수 정당의 견해는 어땠느냐, 이런 부분들을 속지 내용으로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동독에 대한 서독의 일반적인 태도는 어땠느냐, 콜 정부 시대. 이런 것들을 이해한 기초 가운데서, 그렇다면 콜 정부는 동방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펼쳐나갔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터프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분단 문제를 여전히 오픈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웃과의 협력으로 보았다는 것,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이렇게 법과 조약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동방 정책을 진행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외교 정책의 마지막 부분인 이게 소련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그 소련이 러시아가 개혁 개방 정책을 85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86년도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 이게 폭발 사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개방 정책으로 이렇게 열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았고 그 개방 정책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쫙 우리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이 콜 정부 시대에 지금 외교 정책을 지금 뭐 미국과 이 소련 사이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좀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 이런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련이라는 힘이 이렇게 확 무너져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렇게 소련하고 어떤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련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교류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소련의 개혁 개방은 서방과 이 콜 정부 입장에서는 기회였어요. 기회였어요. 예, 소련의 개방 정책은 이 서방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아마 이 콜 정부 시대 콜이나 이런 서독은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는 이게 여기서 딱 보니까 이게 좀 기회란 말을 좀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같이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기회라는 거는 이게 주목하는 자가 잡는다는 거예요. 예, 기회라는 건 이게 주목하는 자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이 통일 한국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통일 한국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외치기는 많이 외치는데 실제로 기회를 준비한다는 게 기회를 잡는다는 거, 기회를 하는 건 이렇게 그 준비하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미약하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최소한 우리 선교회는 그 부분을 이렇게 주목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 여기 기회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기회라고 하니까 이게 좀 잘 실감이 안 나는데,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가 잡을 수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비유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그런 비유적으로 좀 설명해보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주식을 하던 어떤 때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비유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한국 초직에 와가지고 주식을 한 5, 6년 했어요. 주식 경력이 한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돈까지 다 이렇게 다 털어놨어요. 그렇게 털어먹었던 어떤 그런, 전적이 있어요, 제가. 예. 주식 투자를 해도 보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이게 흔치는 않지만은 기회가 종종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기회가 종종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 5년, 6년 정도였던 그런, 그런 과정, 주식 어떤 그런 걸 하는 것 가운데서, 두 가지가 정립이 되더라고요. 돈을 벌려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마음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첫째, 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막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느긋하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이게 아마 제일 본질적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총알이 준비되어야 돼요. 총알이. 총알이 이게 자금이겠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정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미들이 이렇게 넘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차트만 봐도 이거 두 가지만 준비돼도 그냥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준비가 없으면 마음과 그 총알. 이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오잖아요. 기회는 보이잖아요. 못 잡겠더라고. 못 잡는 거죠. 눈이 그 기회는 보이는데 그거 못 잡는 거예요. 예. 총알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그 기회를 잡자니까 옛날에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소비됐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회라고 했었던 거는 이게 준비한 자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뭐 내가 뭐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뭐 나중에 통일이 되면 통일이 어떤 그런 환경이면 우리가 잡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지 잡을 수 있는.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눈에 보여도 못 잡는다는 그걸.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콜 정부는 이 고르바초프가 이 개혁개방 정책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소련이 서방 세계를 향한 구시대적 갈등을 잠시 접어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기회라고 엿본 거예요. 이게 개방 정책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 그 콜 정부는. 그래서 이때 이 콜 정부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확실하게 베팅을 해요, 여기다가. 예. 이 베팅을 하는 어떤 수단을 경제적인 투자를 해요. 예, 경제적인 투자를 이렇게 베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1985년 이래 콜 정부는 소련과 동독을 상대로 해서 공식적인 정책, 이 개혁개방이 이게 싹 시작되는 이런 공식적인 정책을 해서 이 경제적인 베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 경제 분야의 협력은 결국 이런 경제적인 베팅을 하게 되면 이 경제 분야의 협력은 결국 정치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렇게 확실한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실행 경제 교류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아래 좀 더 살펴보면, 서독의 독일 뱅크는 이때 35억 마르크의 대소 차관을 발표해요. 뭐 35억 마르크가 얼마 정도의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돈을 환산해서, 근데 엄청난 어떤 금액인 것 같아요. 이런 35억 마르크의 대소 차관을 이렇게 발표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또 베스트 독일 은행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처음으로 1억 스위스 프랑어치의 소비에트 해외 채권을 시장에 내놓는데요. 시장에 내는. 이게 뭐 돈하고 어떻게 뭐 어떤 흐름을 어떻게 그것까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상당한 어떤 그런 소련 정부에 유익을 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88년 10월에 콜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요. 예. 모스크바를 방문해 가지고 콜과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고르바초프와 합의하는 어떤 그 방문 기간 중에 콜과 이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가 어떤 상당한 많은 경제적 합의들이 이뤄내거든요. 그거 보면 어떤 합의들이 있는가 하면 소비에트 우주선에 독일 우주인을 태우는 것에 대한 과제를 또 발표하고, 또 독일과 서독하고 이렇게 우주의 어떤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같이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체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원자력 에너지를 장기적 협력 및 이렇게 핵기술, 그다음에 이렇게 방사능 방호 협력, 또 그리고 뭐 환경 보호 협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체결을 많이 해요. 이것뿐 아니라 또 서독과 소련 해군이 협력 조약, 이런 부분도 군사적인 어떤 부분도 협력을 하고, 또 교육, 직업훈련, 공연, 예술, 문화협력 조약, 뭐 육류, 통조림, 뭐 통조림까지, 또 나중에 어린이 식품까지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약들을 맺고 이렇게 베팅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런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 가운데서 이걸 고르바초프가 이런 서독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고르바초프는 이런 콜의 소련 방문을 대단히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서독과 소련 사이의 의사소통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어떤 그런 방문이었고 협약이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환영한다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고르바초프는 이 협약을 이제는 대결을 접고, 이때까지 계속 동서독, 그 다음에 서방과 동방이 계속 대결 구도로 갔잖아요. 근데, 고르바초프는 이 협약을 이제는 대결을 접고 냉기 속의 대탕태에서 이제는 온기 속의 대탕투로 변한 대단한 정치적인 변화라고 평가를 해요. 예.
이제 말했던 것처럼 소련이 어떤 그 계획 개방 정책을 딱 했을 때 이 코르바초프는 이 콜 정부는 서독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배팀을 하고 수많은 어떤 그런 합의들을 이렇게 이뤄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 이게 콜 정부의 외교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외교 정책. 자, 그러면 아래 계속해서 이게 콜 정부의 동방 정책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좀 두 번째로 좀 볼 건데, 동방 정책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이 동방 정책에 대한 먼저 여야의 견해,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견해를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 정책의 여야의 견해에서 일단은 먼저 동서기본조약에 대한 평가를 이 여야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서기본조약이 브란트 때 이게 72년도에 이게 체결이 됐잖아요. 이 기본조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이게 엄청난 이 동독과 서독과의 엄청난 교류가 이렇게 열리고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큰 어떤 가까워진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런 동서기본조약에 대한 평가는 체결된 지 10년이 지난 1982년도, 10년이 지난 1982년도를 돌이켜 볼 때 현명한 것이었다. 이 동서기본조약은 현명한 것이었다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여야의 어떤 기본 중진들은 이게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장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낙관과 회의가 엇갈렸다는 거예요. 낙관과 회의가 엇갈렸다. 일단 먼저 진보 정당인 이 소독 정부의 진보 정당인 3인당 즉 SPD의 어떤 이 동방 정책에 대한 어떤 그때 당시 생각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진보 정당의 견해는 보통 이 동방 정책의 책사는 에콘바르라고 했던 그런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에콘바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진보 정당의 동방 정책에 대한 어떤 책사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견해들을 이 진보 정당은 이 에콘바르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동방 정책의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 이 에콘바르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두 개의 독일이 독일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서독과 동독이잖아요. 이 두 개의 독일이 유럽의 중립화를 성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중립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중립화를. 지금 이게 양대, 이게 미국하고 뭐 서방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소련, 이 양대 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양대의 힘 사이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양대 힘 사이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니, 어느 쪽에 힘이 떠든지 간에 그걸 먹혀버려요. 여기서 중립이라는 거는 이거 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늘 중립화를 주장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앞에서도 계속 이 조금파 주장하는 논리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앞에서도 전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비껴나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제가 우리 숭실 아카데미 통일 아카데미 가서 이렇게 이번 한 학기 이렇게 강의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북한 선교 관련 쪽에 있는 이렇게 학자들의 이렇게 견해를 많이 들었어요. 학자들의 견해를 많이 들었는데, 그쪽 학자들의 견해 이야기들 가운데는 보면 이렇게 독일이 통일을 주도한 것은 서독교회가 했다. 이런 논리들을 많이 펴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이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독일 교회가 독일이 통일을 주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는 1965년도에 이게 독일 교회가 이게 서독 교회가 이게 동방백서라는 것들을 이렇게 발간해 가지고 그 동방백서를 서독 정부가
이 동방 정책을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일 교회가 서독 교회가 이게 독일 통일을 주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동방 정책의 근간을 이렇게 이렇게 출발시킨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 에콘바르거든요. 그러니까 65년도에 이게 동방백서가 이렇게 발간됐다고 하는데, 이 에콘바르는 이 에르하르트 시대 때부터 이 접근을 통한 동독의 변화를 이렇게 계속, 동방의 변화를 계속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 독일 교회가 이게 발간의 어떤 동방백서하고는 독일 서독의 진보 정부가 이렇게 동방 정책을 한 어떤 그런 거는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 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좀 달고 싶다는 거예요. 뭐 제가 더 구체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 못 봐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에콘바르는 이 동방 정책에 있어서 늘 이렇게 중립화를 이렇게 주장했고, 또 이게 그 진보 정당의 견해 중에서 또 확실하게 또 한 것을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좀 그들이 견해가 어떤 건가 하는 것들 좀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베를린 시장, 그때 당시 베를린 시장은 바이체크라는 사람이었대요. 예, 바이체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이체크는 베를린은 이 동독 안에 있잖아요. 베를린. 이 동독 안에서, 영토 안에서 이렇게 동베를린하고 서베를린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베를린 시장 바이체크는 서베를린이 살아남으려면 좋든 싫든 동독과 협상을 통한 보장을 얻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서독이 살아남으려면 동독과의 어떤 그런 이렇게 협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저자세적인 어떤 그런 소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동방 정책에 대한 보수 정당의 생각은 어땠을까? 보수 정당의 생각, 보수 정당의 견해는 어땠을까? 보수 정당은 당연하게 좀 다르게 생각하겠죠. 그것을 좀 더 먼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콜 정부 시대에 이게 차관이 이게 메르테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메르테르스는 인적 접촉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했어요. 부단히 이 기본 조약을 통한 이게 그 동서독의 어떤 인적 접촉, 물류 교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늘 인정했어요. 그렇지만은 불신 요소들이 많았다는 거. 동독과 교류를 할 때 불신 요소들, 즉 이렇게 동독은 자신들의 약속을 언제든지 신짝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헌신장처럼 버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유의하면서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런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환전 문제, 우리가 이렇게 동독을 방문하는 게 최적 전환 금액이라는 게 그 환전하는 그 여행객들이 환전하는 어떤 그런 기본 그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런 환전문 금액에서도 늘 이 동독은 이게 까탈스럽게 이렇게 굴었고, 또 그리고 기자들이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서독 기자들이 이렇게 동독에 이렇게 취재하려 갈 수가 있었어요. 취재하려 우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하려 갈 때도 늘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정부 그룹들을 늘 이렇게 탄압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을 통한 변화는 처음부터 허구했다. 이 보수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이 보수 정당들은 대체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상반된 입장은 1980년대 내내 이렇게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가불론박을 벌이는 어떤 그런 주제였다는 게 동방 정책에 대해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보니까 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상당히 뭐 진보 정부가 이게 막 힘들게 이게 정말 공산화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우려가 들 때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동독도 독일도 이런 진보 정당과 이렇게 보수 정당이 상당한 어떤 그런 마찰들, 이런 것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어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안심이 되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콜 정부의 이렇게 정책에서 여야의 견해였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동독에 대한 서독의 일반적인 태도는 어땠는가 하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했지만 일반적인 정부의 태도나 어떤 이런 생각들은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일반적인 태도는 1980년대 당시 동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세를 소독을 향해서 공세를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가운데 소독이 당당하게 외쳐야 할 소독만이 유일 합법적 독일이라는 당연한 주장은 점점 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점점 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소독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말은 소독 정부의 관리들조차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 북한 정부를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정부 인사들이 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예. 근데 이 독일도 마찬가지, 또 소독 정부야. 우리도 유일한 합법적인 독일 정부라는 어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독의 관리들은 관리라는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동독에 대한 내정 간섭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내정 간섭은 우리가 꿈도 꾸지 않겠다고 공언했어요. 내정 간섭은 꿈도 꾸지 않겠다고 이렇게 공언하는 어떤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가 80년대 말이 되면 이게 지금 1990년도에 이게 통일이 되잖아요. 이때 당시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정부 기관이나 이런 동독의 상태를 보면 야 이게 그냥 영구 분단위로 갈 거다 이런 것으로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음 장에 통일이 열려지니까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져. 그러니까 너네는 완전히 확실하게 인정해. 소독 정부도 이렇게 너네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너는 내정 간섭을 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그 분단대 영구 분단을 그냥 아주는 체질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정말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통일이라고는 도저히 꿈도 꾸지 않았고 어떤 이런 굳어진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 콜 정부는 동방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펴고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갔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콜에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브란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되고 스미트에 대해서 상당히 배울 것이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고 했지만 이 콜한테서 이 콜은 통일 시대를 맞이한 지도자거든요. 이 콜에게서 이 통일 지도자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은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정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발전해서 정말 통일에 대해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게 영구 분단이구나. 이렇게 인식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정책을 기조를 걸어가서 통일을 맞이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그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이게 좀 계속 묵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통일 정부를 맞이하려면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 되느냐. 이런 리더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하게 되는데 많이 제가 이렇게 정립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찾은 한 가지는 리더는 늘 모른다는 입장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어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 못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리더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나간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어떤 첫 번째 어떤 동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리더의 어떤 본질적인 자질이 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또 그건 딱 귀에 솔깃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면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내가 딱 들었어요.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네. 비전이. 그 말은 맞다. 비전이 없어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어떤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데 그 말은 맞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리더의 자세가 이 중요한데 이 콜이 통일 시대를 이끌어 맞이하는 리더였는데 그가 동방 정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볼 건데 콜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터프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갔다는 거예요.
첫째, 터프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분단 문제는 여전히 오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과 협력을 하는 관계 가운데서 갔다는 것,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법과 조약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동방 정책을 실현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상당히 제가 조금 이렇게 우리도 암묵한 그런 어떤 귀를 더듬어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시간을 좀 많이 가서 또 한 가지만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터프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갔다는 거예요. 터프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싶은데 콜은 자신의 동방 정책을 이 SPD나 FDP 연정 시대, 즉 이게 그 뭐 브란트나 이게 스미트 시대 이게 연정을 했잖아요. 3인당하고 자민당 연정해서 이렇게 정권을 유지했잖아요. 이 SPD와 그 FDP가 연정 시대에 무조건적으로 달래기를 벗어나서 이때는 이 뭐 브란트 시대나 스미트 시대는 동독을 어떻게 해서나 달래자. 이런 식으로 동방 정책을 실행했다는. 그런데 이 콜은 이런 무조건적으로 달래는 데서 벗어나 보다 터프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져갈 것을 밝혔다. 나는 전 정부에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달래는 게 아니라 터프하고 현실적으로 동독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좀 더 들여다보면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내가 그 강원도에 선교통일 한국 컨퍼런스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일단은 먼저 이게 발제들을 앞에서 쭉 했어요. 발제들 했는데 뭐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쭉 발제들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 발제하는 것들 들으면서 속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은 어떤 땅에다 발을 붙이고 살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죠. 어떤 땅에다 발을 붙이고 살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그 예민한 것들은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예민한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경제적인 부분들도 정치적인 부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숭통화 이렇게 강의도 들으면서 이게 북한 선교를 하는 어떤 그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그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조영관 박사님 만나서 그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조혜수 목사님은 경찰대학 교수였잖아요. 경찰대학 교수인데 이게 경찰대학 교수로서 강의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 경찰은 이렇게 안보관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보관이 확실한데 그 강의가 안보관이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확실한 사람이 이 숭통화라든가 이게 다 이게 조영관 목사님이 이렇게 강사들 섭외하고 뭐 이렇게 북한 선교 관련해서 이렇게 전문가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이런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진 북한 여기 연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느냐.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울려낼 수 있느냐. 좀 의문시되더라. 근데 아직 그때 생각나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게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해서 나중에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조별로 토의한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앞에서 내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현실적이 됐으면 좋겠다.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이고, 나의 정체성은 뭐고, 너의 정체성은 뭐이고, 그런 것 가운데, 이해할 건 이해하고, 싸울 건 싸우고, 또 화해할 건 화해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 콜이, 터프하고 현실적이다. 이게. 터프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또 행동에서 터프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기 정체성, 이 소독 사회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 분명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밝히면서 부딪힐 건 부딪히고, 이런 면에서 이 터프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아래 내용들도 이게 상당히, 이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늘 통일시대를 마주하면서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래 할 때 아무리 어두운 것 가운데서 어떤 예명을 맞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맞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밑에 내용도 어떻게 정리해 보면서 이렇게 요 아래 내용들은 뭐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가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